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앤더스라는 그 주식회사 앤더슨 회사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그 부동산 NFT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토큰 서비스 전문 업체인 이제 다비어스라는 회사도 설립을 해서 이제 두 개의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얘기는 저희 회사 뭐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블록체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제목대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2라고 돼 있어서요. 주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격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암호화폐 정책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이해를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분산원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암호화폐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툴을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면 이제 암호경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크립토 이코노믹, 여러분 아마 토큰 이코노믹이라는 얘기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을 이제 분리하고 싶은 게 앞에 이제 헤드라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헤드라는 블록체인은 아니다. 분산원장이다. 예,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은 이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을 같은 거로 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 요소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은 이제 암호경제 활성화가 이제 그 페이지 밑에 그 요 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제 밑에 이제 제가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썼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도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걸 여기 이제 오늘 그 방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한 번쯤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던지는 하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블록체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도대체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거를 이제 하도로 던지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논쟁이나 토론을 할 때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합의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면은 어느 토론장이나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혼란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랑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실 때 100이면 100 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왜 정의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합의된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된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자기가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토론하다 보면은 토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의가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암호 경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쉽게 이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딱 40분이라서요. 좀 그 나름대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숨어 있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가치의 인터넷, 소위 말하는 돈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문구를 가만히 보면요.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그 뜻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제3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상은 이제 1990년대에 그 정보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의해서 그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겠죠. 그 이후의 세계를 이제 오늘날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피 오늘날 그럼 제3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가 무엇이었던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정보혁명, 인터넷혁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인터넷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인프라는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롭게 또 일어나서 미래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또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세상의 인프라인 컴퓨터하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제 미래 세상의 인프라인 블록체인이 포함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뜻 속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블록체인 그 개념 안에 정의 안에는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암시해 드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블록체인을 보고 제2의 인터넷이랍니다. 블록체인을 보고 인터넷이래요.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제1의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이 장표를 3년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생각하기가 싫으신 건지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산원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블록체인하고 분산원장은 앞에 헤드라에서 발표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소우화인데 이제 여기 코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는 누가 뭐래도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몰라도 그냥 코끼리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 그 장님은 코끼리는 뱀이야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님이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은 그 장님은 코끼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코끼리는 나무야, 아니야, 벽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이라고 보는 거는 역시 하나의 단면만 본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도대체 코끼리로서의 정의가 뭐냐, 블록체인을 코끼리로서 바라봤을 때 정의가 뭐냐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뭐냐,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컴퓨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라는 사고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좀 더 쉽게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앞에 쓰시고 두 가지가 붙죠. 하나는 글로벌화됩니다. 저 글로벌하다는 속에는 네트워크 개념, 인터넷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 신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뢰 기계라는 신뢰 컴퓨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한마디로 뭐냐? 글로벌 신뢰 컴퓨터. 만약에 어려우시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정의가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먼저 보시는 스마트폰을 바라보시면서 블록체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 경제에 대한 그 생태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호네킥 교수님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분산 원장이지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저희 같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은 이거죠. 앞에서 홍익기 교수님께서 그 비트코인을 개발한 어떤 다수의 암호학자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암호학 박사거든요.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데이비드 샴이라는 사람이 그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든 건 맞지만 그분이 만들었던 전자화폐는 중앙집중 방식입니다. 그분 머릿속에는 P2P 방식은 없었어요. 원래 P2P 방식으로가 잘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중앙집중 방식의 어떤 화폐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P2P 방식으로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할 때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서버 앤드 클라이언트라는 중앙집중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우리에게 새로운 P2P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전의 세상과 비트코인 이후의 세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전의 세상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중앙집중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소위 말하는 가운데 신뢰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야.
중앙집중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P2P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는 저는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화폐는 아닌데요. 그게 그런 거는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P2P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때, 창안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무조건 중앙집중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P2P로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P2P로도 한번 해보자. 왜? 비트코인에서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 방식처럼 중앙집중 방식으로 해보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배운 P2P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에게 과연 좋은가, 그걸 한번 비교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해봤더니 중앙집중 방식이 좋다 그러면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블록체인이나 P2P 방식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P2P 비즈니스 방식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나타나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생태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P2P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저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게 2008년도입니다. 실제로 동작한 건 2009년도고요. 전 세계가 지금 2021년이니까 아마 12년 정도 됐을 겁니다. 12년 동안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건의드렸던 걸 해본 겁니다. 실제 기존의 모든 중앙집중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P2P 비즈니스 방식으로 체인지해서 전환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P2P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P2P 비즈니스 모델의 당위성, 그 다음에 합리성, 그 다음에 적절성을 검토하고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 블록체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왜 우리가 P2P 비즈니스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거는 세계적으로 12년 동안 검증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왜 우리가 P2P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는 Y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P2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까라는 How를 갖다가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배워야 하는 본질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더리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때 약간은 좀 블록체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컴퓨터니까요. 블록체인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컴퓨터에 대한 구조나 동작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단계가 있겠죠. 제가 오늘 약간 이더리움의 탄생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컴퓨터 하면 컴퓨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스마트폰이 떠오르시잖아요. 컴퓨터 하면 또 프로그래머블, 소프트웨어 이런 게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알랑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튜링 머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란 튜링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천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증명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는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만든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세상에 만든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알랑 튜링이고요. 컴퓨터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튜링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뜻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튜링 불완전성은 뭐냐? 컴퓨터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만든 거를 튜링 불완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최초의 P2P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기능의 제한이라든지 단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점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 튜링 불완전성 하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개발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또 프로그래머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프로그래머블 해야지만이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거지 프로그래머블 하지 않는 것들은 컴퓨터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튜링 불완전성하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이 그때 당시 나이 18이죠. 18살에
부탈린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튜링 불완전성 문제를 튜링 완전성으로 바꾼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튜링 불완전성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튜링 완전성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래머를 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 컴퓨터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썼던 전화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 전화기에서는 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 전화기에는 프로그래머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 전화기로는 어떤 서비스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되는 순간, 스마트폰이란 거는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잖아요. 스마트폰이 되는 순간 그 외에 많은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까? 그걸 우리는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화기하고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그 기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분산원장, 블록체인 개념은 아니고 분산원장 개념의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을 보고 이더리움을 더 장래성이 있는 그 제너럴한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블록체인의 정의를 약속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1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 사격까지 해서 블록체인을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의를 내렸을까를 다 뒤졌더니 딱 한 군데, 거의 모든 기업이나 모든 정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블록체인을 분산원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에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기관이 있습니다. 국내금융공공기관 한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P2P라는 뜻이겠죠. 1번이 무슨 뜻일까요?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했다. 연산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저게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기관만이 블록체인을 컴퓨터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컴퓨터 앞에 뭐가 붙냐면은 거대한이 붙죠. 글로벌한 컴퓨터래요. 근데 그 글로벌한 컴퓨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모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터 자원이라는 게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된 네트워크에는 컴퓨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의 학술적 정의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들을 다 모아서 그 모은 컴퓨터를 P2P로 엮은 다음에 그 모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다수 컴퓨터의 집합인 이 글로벌한 가상의 컴퓨터가 꼭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거. 일종의 블록체인은 이제 가상의 컴퓨터가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결론은 뭐냐? 어쨌든 블록체인은 컴퓨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가 어디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모든 비즈니스는 컴퓨터로 우리가 구현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똑같은 프로그래머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응용 분야는 현재 컴퓨터 응용 분야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응용 분야는 에브리싱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제가 지금까지 15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왼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입니다.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iOS가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고 그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앱이라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앱이라는 서비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앱스토어라고 얘기하죠. 구글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아이폰 앱스토어가 있고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가 있고요. 요 사고가 블록체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은 단일 컴퓨터지만 블록체인은 집합적인 컴퓨터의 개념이고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위에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생태계를, 그 서비스를 우리는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앱이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앱은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즉 탈중앙화된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남이 만들어 온 뎁들을 볼 수 있는 뎁스토어가 여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뎁스토어가 이더리움 뎁스토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게 EOS라든지 이런 어떤 뎁스토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블록체인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쉽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그러면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런 식의 물어보죠.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아세요?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iOS 동작 방식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자빠지시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죠. 그냥 활용만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데 블록체인에 오면은 이게 신기술이다 보고 궁금하셔서 자꾸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싶어 하세요. 자체를. 블록체인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컴퓨터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이 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스마트 계약을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요. 블록체인 컴퓨터 우리가 돌아가는 스마트폰 현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안 부르고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계약에 대한 또 오해가 있으신데 스마트 계약을 뭐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탈중앙화된 전자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정의가 just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신기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왜 블록체인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라고 안 부르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다른 용어를 쓸까? 이 계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블록체인 컴퓨터의 비전과 목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블록체인 하면은 앞에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는 용어를 앞에서 쓰셨는데 제가 프로토콜 경제라는 얘기를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님이 쓰셔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라는 게 있나, 용어가 있나 했더니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프로토콜 경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의 그냥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를 못 쓰게 하니까 아마 암호라는 용어 쓰는 게 아마 좀 거꾸로시든지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새로 이제 멋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암호 경제, 프로토콜 경제,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경제가 다 같은 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바로 블록체인이 원하는 겁니다. 글로벌 컴퓨터고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 네 가지 기능이 없으면 저희 같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으로 보질 않습니다. 네 가지 기능이 뭐냐? 첫째가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그 다음에 다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없으면 저희는 그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보질 않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발행 기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암호화폐입니다. 요새 논쟁이 되는 암호화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스마트 계약은 소프트웨어인데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디지털 자산을 관리, 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디지털 자산이 뭐냐? 디지털 자산은 뭐냐? 블록체인 상의 유명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다오는 제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이해가 돼야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도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스마트 계약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 이상은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혁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페이스북이나 병원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들의 사고는 수동적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사용자이자 환자입니다. 그냥 페이스북 사용하는 환자고 네이버를 사용하는 환자입니다. 근데요,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네이버를 쓸 때마다 여러분이 사용한 활동 모든 내역들은 데이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표시가 된 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의 서버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뭐냐?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데이터 생성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이런 좀 능동적인 사고, 주체적 사고가 가야 이제 블록체인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주고하는 혁신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더 묻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오프라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거의 100%가 손을 듭니다. 가치가 당연히 있죠. 예.
그런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그 말은 거꾸로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냐? 사용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생성자라는 겁니다. 밸류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주는데 우리가 생성한 나의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성한 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은 누굴까요? 꼭 제가 다시 한번 또 가장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환자로서 진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환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진료를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하고 관련된 개인 의료정보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똑같이 저희는 저희 의료정보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이고 우리 의료정보 데이터는 당연히 가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의료정보라는 디지털 자산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료정보 내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 의료정보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굴 걸까요? 제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도 진단서 무슨 이런 걸 증명서를 쓰게 되면 또 내지 않습니까? 내 데이터를 달래는데. 예.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동적 사고에서 주식 사고로 넘어가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원하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만든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주인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인 글로벌 신뢰 컴퓨터에서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만든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컴퓨터에서는 소유권인 나로 등록을 시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파일로 저장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컴퓨터에는 파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단지 자산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자산에는 소유권까지 포함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생성자로서 우리들이 만든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컴퓨터는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스마트 계약을 제가 뭐라고 정의 들었나요? 스마트 계약이란 뭐다? 블록체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데 목적은 뭐냐?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거래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내 디지털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팔고 싶은 겁니다. P2P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면은 지불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불 수단으로 우리는 암호화폐 발행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암호화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인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뢰 컴퓨터,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우리는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가지고 발행한 암호화폐를 우리는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나오잖아요. 소나기나 다 만든다고. 맞습니다. 왜? 기본 기능으로 줬으니까. 소나기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토큰이지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가 암호경제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글로벌 신뢰 컴퓨터의 블록체인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이 인프라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인터넷 위에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블록체인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저 암호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암호 경제는 당연히 P2P 디지털 자산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그 모델의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이 뎁 생태계, 저 뎁 생태계가 바로 암호 경제를 말씀드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토큰 경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기하게도 우리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경제를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면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경제를 블록체인 경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하는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보다는 당연히 프로토콜 경제가 아니고요. 암호 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크립토 이코노믹, 토큰 이코노믹이라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암호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경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비전과 목표는 암호 경제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뛸 수가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도 잠깐 풀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가상지표,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립토커런시라는 걸 초기에 번역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입에 배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도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저 세 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언론분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가상화폐. 어떤 자기 어떤 그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이라고 용어를 특검법에서 통일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암호화폐 정의에 공통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암호화폐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가상자산이고요. 첫째가 뭐냐? 탈중앙화 개념으로 해야 된다.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P2P 방식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호화폐 안전성은 암호 기술에 의존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되는데 세 번째를 잊어버리세요. 세 번째는 뭐냐?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산의 가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발행하고 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암호화폐가 대상이 되는 자산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라고. 네. 대상이 되는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암호화폐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논제입니다. 암호화폐가 실체가 있는가? 아마 얼마 전에 들으셨죠? 한국은행장님 말씀하시는 거.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암호화폐 성공 사례가 있느냐? 예.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직 IT 강국이 안 된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나요? 우리나라 정부가 소프트웨어 가치를 어떻게 쳐주는지 아시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지적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그냥 공무원들한테 줄 때는 CD 한 장 드리잖아요. 그럼 CD 한 장 가격으로 팔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따질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인공지능 실체가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메타버스 실체가 있나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논쟁한다는 게 말이 되시나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진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 저거는 뭐냐? 암호화폐 정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호화폐가 있으면 그 암호화폐 가치는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일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암호화폐 성공 사례. 암호화폐를 쓰게 해줘야 성공 사례가 생기죠.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공 사례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꼭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특검법에서 정부는 경제적 가치가 지닌 것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가상자산을. 근데 내재적 가치가 없답니다. 참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암호화폐 가치를 제가 여러분께 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토큰 사업인데 부동산을 부동산 토큰으로 암호화폐 시킵니다. 이때 암호화폐 가치는 뭘까요? 참 쉽죠. 그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이게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요. 블록체인은 저런 유형의 어떤 자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들의 디지털 자산, 우리들이 생성하는 우리들의 데이터들이 더 중요합니다. 무형의 자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정보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거죠. 그걸 우리는 자산화시켜서 암호화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뭐냐? 우리가 생성한 우리의 의료정보 데이터의 가치가 되겠죠. 그럼 그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조금 어렵죠. 이때부터는. 바로 무형의 자산을 다룰 때 그 가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증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블록체인이 원하는 세상은 디지털 자산 세상이고 블록체인은 현재 있는 모든 유명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자산, 보석, 부동산, 예술품 등 요새 뭐 NFT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죠. 저거는 사람들이 자꾸 쉽게 이해하십니다. 왜? 유형의 자산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이거는 뭐 가치를 토큰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정보, 우리들이 가진 컨텐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뢰도조차도 무형의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토큰화 시킬 것인가. 이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디지털 자산화되는 세상이 있는 거고 그 디지털 자산에서의 가치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토큰으로 표시되는 세상. 그게 저희가 보는 이제 암호경제 세상이 다가오는 미래 세상입니다.
이 중에서요,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면은 뭐 암호화폐는 끝난 거 아니냐. 그 수많은 자산 중에 하나도 지폐도 원 오브 댐입니다, 여러분. 그 지폐라고 디지털 자산은 안 되겠습니까? 그게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는 순간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현금 있으시잖아요. 근데 수표 있잖아요. 현금 있는데 왜 수표 쓰시죠? 현금 있는데 왜 상품권이라는 게 나올까요? 수표라는 거는 금융 생태계에 필요한 또 다른 어떤 것입니다. 상품권이라는 거는요, 백화점 생태계에 필요한 어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타고 버스 탈 때 여러분 회수권 토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이 있는데 왜 버스 토큰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버스 생태계에 필요한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면은 이 디지털 법정화폐에 패깅되는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가 나올 거예요. 암호수표, 암호상품권, 암호토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세상은 이런 법정화폐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에 맞는 거기에 맞는 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이제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 혁신 얘기하는데 많은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을 하죠.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걸 한국판 뉴딜 2.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조금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암호화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부 스스로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판 뉴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 생태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태계가 아닌 블록체인 경제, 뭐 프로토콜 경제라도 좋습니다. 프로토콜 경제, 암호 경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그 우리나라의 그 핵심 정부 전략이라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은 미래에는 4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그 다음에 IoT 모바일.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데이터 관점에서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은 데이터라는 게 없습니다.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필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IoT 모바일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 확보 대상이 우리입니다.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예요. 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그 빅데이터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저 말은 뭐냐? 우리가 없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i2 모바일을 가지고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그래서 정부에서는 데이터 경제, AI 경제 합쳐서 데이터 AI 융합 경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암호 경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제가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을 아주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빅데이터, IoT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그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환할 때 인공지능이 인프라죠. 역시 인공지능도 인프라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가겠다. 이게 제가 볼 때 아주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국판 뉴딜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은 데이터 AI 경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근데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IoT 모바일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플랫폼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돼야 되고요. 경제 스타일이 앞에서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는 중앙 집중 방식이 되겠죠. 근데 미래 경제 생태계는 데이터 플랫폼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저기서의 디지털 경제는 P2P가 되겠죠. 정부가 그러시잖아요. 플랫폼 경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프로토콜 경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플랫폼 경제 독점화 폐해 때문에 공유 경제, 상생 경제를 간다며요. 그래서 포용 경제로 가시겠다며요. 그 포용 경제, 상생 경제, 공유 경제, 프로토콜 경제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왜 안 쓰시냐는 겁니다. 왜 안 쓰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경제, 암호 경제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경제로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5분뿐이 안 남아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제 의견,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암호 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이 세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 플랫폼 위에 서비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 서비스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IT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따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코스닥이 주식거래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블록체인 서비스 스타트업들이나 어떤 서비스 업체들이 초기에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본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 자본이 들어오면은 자본을 투입하고 오는 사람은 항상 엑시트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회수할까라는. 그 회수를 하는 전략이 뭡니까? 그게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냐면 자본 유통 시장이에요. 코스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IT 벤처기업에 자본이 안 들어가고요. 코스닥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본 유통의 흐름을 조종하는 게 코스닥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서비스 만들 때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들, 암호경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업체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수를 하는 게 바로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 코스닥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IT 벤처 기업들이 육성이 될까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자꾸 규제하고 억제하고 억압하면은 결국은 그게 어떤 여파가 있냐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련 산업 생태계에 자본이 안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련 산업 생태계가 고사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가입니다. 제가 이제 엔더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한 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뎁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이 창출을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저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2018년 19년도 보면은 현재 IT 벤처에서의 창업 비용이 3억에서 4억이 듭니다. 그리고 3억 4억 든 거를 가지고 실패를 거의 대부분 실패하겠죠. 성공률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실패하면서 이제 대표이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증 쓰면서 뭐 두 번 다시 뭐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재기를 못 해가지고 재기를 할 수 있는 혁신망을 가져가면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을 뎁 생태계, 창업 생태계로 만들면은 저거 돈 안 듭니다. 소프트웨어고 돈이 안 듭니다. 저비용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고요. 망해도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또 하면 되니까요. 이런 어떤 창업 생태계를 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데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기회가 되고 젊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딱 시간 맞췄네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